자, 봅시다. 소설의 출제 경향과 대책 한번 봅시다. 소설은 지명도 길어지고 낯선 작품 출제 밑줄 치고요. 낯선 작품 출제 밑줄 치시고요. 두 번째, 단편 지식을 묻거나 단순하게 구문학사적 지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고 있다. 주어진 전체의 특징을 묻는 문제. 자, 다시 밑줄. 주어진 작품의 전체적 특징을 묻는 문제 밑줄. 내용 파악 문제 밑줄. 성격 심리 파악 문제 밑줄 치시고요. 네 번째, 본격적인 소설 감상 훈련을 할 필요. 본격적인 소설 감상 훈련 밑줄 치시고요. 자, 대책 첫 번째 밑줄 칠까요? 주어진 지문을 통해 우선 상황 파악 밑줄 치시고요. 제일 먼저 동그라미 인물 살펴보아야 된다 밑줄 치시고. 그래서 인물의 행동 대화 밑줄, 인물의 성격 심리 파악 밑줄. 그간 인물 간이 벌어진 사건의 양상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무슨 일 때문에 갈등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갈등에서 벗어나는지를 알아야 한다. 소설 이론과 관련된 개념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 밑줄 칠까요? 시점, 거리, 인물 제시 방법, 서술 방법 등의 개념을 정확히 파악. 두 번째, 시점을 바꿨을 때 효과 밑줄 치시고요. 자, 여기서 우리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를 볼까요? 여러분, 사건이라고 하면 뭐죠? 사건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사건 하면 소설의 사건, 갈등. 어떤 게 사건이고 갈등이에요? 우리 양반의 후손들 아니잖아. 뭐 침묵은 금은 아니에요. 요즘에 침묵은 재수 삼수예요. 사건이 뭐예요? 사건, 갈등. 어떤 걸 사건, 갈등이라 그래? 서로 뭐 하는 거?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만을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사건과 갈등이라는 거는 인물들의 뭐가 다른 거? 생각이 다르면 다 사건과 갈등이에요. 그거 서로 안 좋으니까 생각이 다른 거 아닌가요? 봐봐요. 예를 들어서 철수하고 영희가 있어. 철수는 24살, 영희는 22살, 영희 23살 합시다. 요즘 군대 좀 늦게 가는 추세니까 25, 24, 영희는 막 졸업했어. 근데 둘이 사랑하는 사이야.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랑하는 사이니까 좋겠지. 근데 철수가 오늘 제대하는 날이네? 그럼 어때요? 안 좋아요? 저 인간 또 나오나 벌써? 계속 살지 이거야? 서로 죽고 못 사니까 좋죠. 그러니까 오늘 영희가 철수한테 했지. 오빠, 오늘은 제대하니까 오늘 오빠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내가 다 사줄게. 그랬단 말이야. 철수는 군대 막 갔다 왔으니까 제일 먹고 싶은 게 뭘까? 라면을 먹고 싶대요. 근데 영희가 정말? 라면 먹고 싶어? 근데 내가 저번에 오다 보니까 떡볶이가 맛있는 데가 있는데 어때? 이랬어. 갈등이 아니야. 갈등입니다. 왜? 뭐가 달라 지금? 생각이 달라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갈등이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때 문제를 내는 게 무엇 때문에 갈등이 원인이 된 거야? 음식. 그러니까 음식 때문에 갈등이 원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 철수가 웃으면서 야,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다며. 라면 먹자. 그러니까 영희가 오빠 내 돈이야. 막 이러는 거겠죠. 내 돈이야. 꾸역꾸역 갔어. 가서 음식점에서 시켰는데 뭐 라면하고 떡볶이 샀는데 좀 기분이 상한 거지 이제. 철수가 이제 라면을 먹다가 짜증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영희 젓가락으로 영희 머리를 꽂아버린 거지. 때려버린 거야. 그럼 영희 기분 좋아 안 좋아? 떡볶이 먹다 포크로 선수 맞박을 찍어버린 거지. 그럼 서로 피 튀기면서 어때? 지금 막 치고받고 싸우겠죠. 그러면 뭐가 된 겁니까? 갈등의 심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을 내니까 여러분들은 이것만 생각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애시당초 뭐 먹을래 하는 부분에서 갈등을 찾으라 그러면 못 찾는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서로 막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야. 막 젓가락으로 머리 때리고 포크로 계속 찌르고 난리가 나는 거지. 아줌마가 말려도 내비둬 하면서 막 싸운 거야. 갈등의 심화와 뭐가 된 겁니까? 고조가 된 거죠. 그래서 막 싸우다 지치니까 막 조금 쉬고 있는데 갑자기 철수가 이 말하죠. 야 영희야, 생각해보면 우리 왜 싸웠지? 라볶이 먹으면 되지 않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라볶이의 기능은 뭐예요?
화해의 기능이죠. 그러면 얘를 낼 수밖에 없잖아. 왜 싸우고 어떻게 화해했냐? 음식 때문에 싸우고 라볶이 때문에 화해했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럴 때 이제 점점 수능식으로 된다라면 여기 기역, 여기 니은 넣고 기역과 니은의 기능으로 적절한 것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럼 기역은 뭐의 기능이고 갈등의 기능이고 니은은 뭐의 기능? 해소의 기능을 하는 거잖아. 이렇게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남자와 여자가 뭔가 음식을 먹으러 가면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마음대로 해, 아무거나 해. 여자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잖아. 가가지고 뭐 먹을래? 오늘 오빠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먹어? 된장찌개 먹을래? 나 어제 먹었는데. 말을 하지 말든가. 그래? 그 김치찌개 먹을까? 냄새 나는데. 뭐 먹고 싶어? 오빠가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먹어. 그래? 그럼 제육볶음 살찌는데. 뭐 먹고 싶은데? 오빠가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스파게티? 면은 난 안 좋아하잖아. 뭐 먹고 싶어? 답을 정해놓고 계속 물어보면 화가 납니다. 특히 극단적인 게 백화점 가서 옷 고를 때죠. 남자친구를 안 가보니까 모르잖아. 근데 여자들이 심지어 되게 웃기대. 자기가 입어보고 괜찮아? 괜찮아. 오빠는 진짜 보는 눈이 없어. 물어보지 말지. 이제 그냥 예쁘다고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 사실적으로 다음 매장에 가서 입어보면 오빠 괜찮아? 아니 아까보다 색이 어두워. 그건 문제야. 이게 더 예쁘지. 이미 자기가 결정해놓고 왜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물어보질 말아야지. 그냥 남자친구랑 안 싸우기 위해서는 혼자 가서 사는 게 제일 좋고요. 자, 다시 갑시다. 소설의 구조적 감상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를 다시 하고 가야 될 게 있습니다. 거리라는 것도 한번 얘기하고 갑시다. 거리. 자, 일단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라는 게 있어요. 가까울 수도 있고 멀 수도 있는 거죠. 잘 보세요. 서술자와 인물입니다.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가 가깝다는 건 몇 인칭일까요?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가 가깝기 위해서 몇 인칭 소설이 돼야 됩니까? 1인칭 무엇과? 주인공하고 무슨 소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술자와 인물의 거리가 가깝다는 건 서술자가 인물의 무엇을 알 수 있을 때 심리를 알 수 있으면 거리가 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친한 친구와는 어때요? 자기 속마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지나가는 사람 갑자기 붙들고 속마음 얘기해?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거리가 가까운 겁니다. 그럼 먼 거는 뭐죠? 가장 먼 거는 뭘까요, 여러분들? 가장 먼 건 3인칭 관찰자. 그 다음 먼 거는 1인칭 주인공이 되는 1인칭 관찰자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제 인물과 독자의 거리도 한번 해봅시다. 가까운 거와 먼 거. 그러면 인물과 독자의 거리가 가까운 건 어떨까요? 인물과 독자의 거리가 가까운 건 몇 인칭이? 인물이 역시 뭘 말해주면 돼, 우리에게? 심리를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비밀 얘기를 해주면 돼. 그러니까 일단 몇 인칭이 돼? 1인칭 주인공. 또 뭐도 됩니까? 3인칭 전지적 작가. 그럼 여기는 무슨 시점? 관찰자가 다 여기에 해당하겠죠. 기본적으로 요거부터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고. 됐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다? 거리가 가깝다 멀다의 기준이 되는 게 뭐다? 인물의 무엇을 말해줄 수 있느냐? 심리를 말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거리가 가깝다 멀다 이겁니다. 됐어요? 또 인물과 독자에서 독자 입장에서 보면 인물과의 거리가 가까울 땐 인물이 뭐면 우호적이면, 긍정적 인물이면 거리가 가까운 거고 부정적 인물이면 거리가 멀죠. 여러분 드라마 볼 때 남자 주인공 보면 어때요? 거리 가깝고 싶어요? 멀고 싶어요? 왜? 잘생겼거든. 우호적이거든. 제가 좀 실수해도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
그런데 악인이 좀만 실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 쳐 죽일 놈 저거 좀 무채로 갈아서 그냥 먹을 놈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독자와 인물의 거리에서는 1인칭, 3인칭도 있지만 뭐 우호적인 인물이면 거리가 가깝고 그렇지 않으면 거리가 멀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소설의 구조적 감상법 한번 봅시다. 인물 읽기입니다. 먼저 뭐 플롯과 스토리가 나오니까 인물 읽기 그 구성의 요소인데 그건 넘기셔도 좋고요. 자, 구성 요소 3요소 구성의 개념. 소설 요소 첫 번째 구성의 개념입니다. 구성은 작품의 짜임새로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건을 인과관계에 따라 유기적으로 질서 있게 배치 조직하는 것을 말한다. 그닥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스토리와 플롯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성의 유형 이것도 읽어보시면 됩니다. 심심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좀 알아두세요. 단일 구성, 복합 구성, 피카레스크시, 옴니 구성, 액자 좀 설명하고 넘어갑시다. 단일 구성은 한 편의 작품 속에 한 가지 이야기만 전개되는 구성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복합 구성은 두 가지 이상인 걸 알 수 있는데 여러분 피카레스크시 구성, 옴니부스 구성, 액자 구성 구분할 수 있어요?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거 시험에 내면 어떻게 하실 거야? 찍어야 돼. 못 맞추면 다시 하고 나야 돼. 그런 순환 오류를 범하지 말자고요. 공부 대충 한다, 찍는다, 다시 하고 논다, 다시 대충 한다, 찍는다, 다시 온다. 순환 논리의 오류입니다. 논중 오류. 자,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란 건 뭐냐면 옛날에 혹시 테마극장이라는 거 본 적 있어요? 러브 액츄얼리라는 영화 본 적 있어요? 그 유명한 게 스케치북 근데 알고 보면 불륜인데도 뭐 예쁘게 나온 거잖아. 그 러브 액츄얼리는 원래 거의 불륜에 가까운 건데 스케치북 넘기는 것 때문에 그게 묻힌 겁니다. 왜? 그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랑 있는데 헤어질까 말까 고민하는데 이 딴 놈이 와가지고 스케치북 넘기면서 난 너 사랑해 막 하니까 여자가 간 거잖아. 남친 놔두고. 불륜이지 뭐. 남친 놔두고 딴 남자에 가는 거는 괜찮아? 아직 남친이랑 헤어지지 않았는데? 괜찮네 그것도. 불륜까지. 그게 불륜이지 뭐. 자, 예를 들면 그럼 스케치북 넘기는 거 봤죠? 거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큰 테마는 사랑이었어요. 거기 전부. 첫 번째 총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국 총리 이야기. 걔가 그 누구죠? 그 남자 작사, 그 남자 작곡의 그 남자가 누구지? 그 유명한 사람인데 나 이름이 기억해. 그 남자 누구예요? 그 영국 사람. 그 남자 작곡, 그 여자 작사가 그 알죠 뭔지? 휴 그랜트. 걔가 총리예요. 근데 총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여자가 좋아서 뭐 난리가 난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영국의 못생긴 남자 이야기야. 못생긴 남자인데 영국에서는 찌질이 인기가 없어. 그 여자한테 매일 채이는 거야. 얼굴도 못생기고. 그러다가 어떻게 갑니까? 미국을 가버리죠. 미국 갔는데 미국 가니까 영국식 영어하니까 미국 여자들이 엄마 오빠 좋아요 하면서 결국 공항에 몇 명이랑 같이 와요. 3명이랑 2명이랑 3명이랑 같이 오죠. 그럼 사랑한다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그 유명한 스케치북. 그러면 얘와 얘는 주인공이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모두 공통적으로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독립된 각각의 이야기가 동일한 주제로 엮여 있는 것. 됐죠? 각각 다른 이야기에 동일한 주인공이 등장하는 구성. 근데 얘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옴니버스 형식인데 피카레식 구성과 엮입니다. 왜? 등장인물들이 다 같이 나와버리니까. 됐죠? 원래 옴니버스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근데 뭐 이 주제가 서로 다를 수 있는 또는 같아도 됩니다. 그래서 옴니버스와 피카레식 구성은
사실은 조금 구별하기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액자식 구성은 정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을 내는 건 액자식 구성과 역순행적 구성이라는 걸 구분할 수 있거든요. 액자와 역순행적 구성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 둘의 공통점은 뭡니까? 시간이 어떻게 될 수 있다? 순서가 역순행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세요. 그는 담배를 피면서 예전의 여자를 생각한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과거로 들어가니까 시간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액자식일까요? 역순행일까요? 이거를 구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기준이 뭘까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나누는 기준. 이거는 명확하니까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 기준이 뭐냐면 역순행 액자식 구성이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배워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액자 모양으로 생겨서 외화, 내화, 그래서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있다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역순행적 구성은 이야기 속에 이야기가 중심이라면 역순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운영전이라는 작품 알아요? 운영이라는 궁녀 이야기. 운영이라는 궁녀가, 그러면 운영전이니까 주인공이 누구예요? 운영이요. 그러면 유영이라는 남자가 수성궁에서 어느 날 친구들이랑 놀다가 술 먹고 잠을 자요. 잠 속에 꿈을 꾸는데 꿈속에서 누가 운영이가 나타나서 우리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좀 얘기해 주세요. 그러죠. 그리고 나서 운영이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 내부 이야기에서. 그럼 운영이 자기 이야기가 핵심이 되기 때문에 이건 무슨 구성이다? 액자식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외화와 내화가 동일한 비중을 갖거나 외화가 뭐하면 중심 내용이라면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역순행적 구성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해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저 정도는. 배따라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셨어요? 문효도 읽어봤어요? 병신과 머저리 읽어봤죠? 자, 병신과 머저리에서 핵심은 뭡니까? 형이 뭐 하는 거? 현재는 머저리인 동생이 형의 책을 읽으면서 뭐 고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야기 전체는 어떻습니까? 형이 과거에 뭐 전쟁하면서 오감모를 만나고 뭐 그런 얘기죠. 그게 중심이 되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액자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과거 이야기가 중심. 이야기 속에 또 다른 이야기가 중심이 되면 액자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시간으로 보면 그게 바뀌어 있죠. 현재에서 과거 생각하고 이런 식이니까. 됐죠? 아유, 하나 하기가 이렇게 힘들다. 넘어가겠습니다. 사건의 전개 양상입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러브 액츄얼리는 어디에 가깝다? 옴니버스 형식이라고 보는 게 거의 맞습니다. 거의 옴니버스 형식이라고 맞는 게 맞아요. 자, 사건의 전개 양식은 뭐가 있다? 상승 구성과 하강 구성 밑줄 치시고요. 상승 구성은 주인공이 지향하는 바가 성취 밑줄. 하강 구성은 주인공이 지향이 성취되지 못하고 실패 밑줄. 그러니까 상승 구성은 뭡니까? 행복한 결말로 끝나는 거고, 하강 구성은 뭐가 되는 거죠? 새드 무비가 되는 겁니다. 고전소설은 거의 대부분이 뭘까요? 상승이 되는 거죠. 운영전이 잘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전소설 치고는 독특하게 뭐한다? 결말이 둘 다 죽어버립니다. 주인공이. 새드 무비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독특하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겁니다. 현대 작품 같은 걸 보면 굉장히 반전이 일어나서 멀쩡하게 있다가 주인공이 죽기도 하죠. 새드 무비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죠. 사랑하는 사람이 뭐가 됩니까? 끝까지 만날 듯 하면서 못 만나고 헤어지는 경우들도 많죠. 근데 오히려 그게 또 재밌기도 해요. 애틋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근데 드라마 보면 이 둘이가 어떻게 될지 대충 알겠다던데. 태양의 후예 1편 딱 보면 둘이가 사귀겠다. 딱 나오잖아요. 엄마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99% 맞춥니다. 누가 딱 올 때 저놈 나쁜 놈이야? 거의 나쁜 놈입니다. 그놈은. 희한하게. 됐죠? 자, 넘기시고요. 자, 동시묘사 별표 치시고요. 그 옆에다가 병렬 구성이라고.
여러분들 동시묘사라든가 병렬적 구성, 병렬묘사, 병렬 방식 이런 게 나오게 되면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저 어떻게 구분할까요, 여러분? 저는 이걸 항상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꼬마전지 놀이를 해봤을 거예요. 이거 무슨 연결이에요? 직렬 연결이죠. 꼬마전지 두 개를 나란히 놓으면 직렬이 되잖아요. 그래서 1.5V, 1.5V짜리 건전지를 하면 여기는 몇 볼트? 3V가 된다 그러잖아요. 더하기가 되니까. 소설로 보면 사건과 사건이 이어졌다는 뜻이죠. 인과관계란 얘기예요, 사건이. 그런데 병렬전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건전지를 1.5V, 1.5V 이렇게 넣더라도 여기는 얼마가? 1.5V의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러면 얘가 없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얘가 없어도 돼요. 그럼 소설로 보면 이 사건이 없어도 이건 말이 되고 이 사건이 없어도 이건 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병렬적 구성은 어떤 공간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같은 공간에, 그렇죠.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병렬은 공간에서 두 사건이 어떻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뭐하고 있죠? 공부하고 있죠? 지금 엄마 뭐하고 있을까요? 지금 어머니 뭐하고 있을까요? 일하거나 자거나 주변 청소하시거나 뭐 하시겠죠? 그러면 같은 시간 다른 공간의 사건 몇 개 지금? 2개. 여러분이 공부하니까 어머니가 일하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잖아. 각자 일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병렬적 구성이에요. 됐죠? 한번 볼까요? 잠시 후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는 밑줄. 그는 밑줄. 차도에 다다른다. 그는 택시를 잡았다고 시외버스 터미널로 간다. 거기 도착하니 단양까지 가는 버스는 끊어지고 없다. 30분 후에 제천행 막차가 있을 뿐이다. 오늘 단양이 간다고 해서 별 뾰족한 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튼 이 서울을 떠나볼 일이다. 그래, 제천에서 하룻밤 묵고 내일 단양으로 가자. 그는 이렇게 작심하였다. 사내는 제천으로 가는 기차표를 끊었다. 이어 그는 어둠이 고여있는 한 귀퉁이에 가 몸을 사린다. 누구 얘기입니까? 어떤 사내 이야기죠. 다음 단락. 같은 시간 여자는 밑줄 칠까요? 보세요. 다른 인물 나왔죠. 같은 시간이죠. 다른 공간이 있는 거죠.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마시니까 제천 가는 버스를 타는 남자와 뭐하는 술 먹는 여자, 포장마차에 있는 여자. 그 같은 시간 다른 공간에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이거 뭐가 되는 거죠? 병렬적 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 꼭 하시기 바랄게요. 옛날에는 포장마차가 서민의 음식이지만 요즘엔 포장마차는 귀족적 음식입니다. 더럽게 비싸죠. 차라리 어디 가서 마시는 게 나아요? 호프집이 나아요. 요즘에는 더 비싸요. 그리고 포장마차는 현금만 받아. 치사하게. 완전히 뭐야 이거. 고리대금인 것 같아. 근데 예전에 몇 달 전에도 그 연신내 쪽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배고프니 추출해가 아직도 거기는 포장마차 쭉 있거든요. 도로변에. 봤는데 뭐 우동이랑 뭐 좀 시켰는데 뭐 한 2만 원 막 넘더라고. 2명이 갔는데 먹지도 않았는데 되게 비싸요. 근데 양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고 내가 보기엔 술 먹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맛을 모르고 그냥 먹는 것 같아. 먹다 보니까 유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람이 가고 나 같으면 안 갈 것 같은데 하고 가더라고요. 옛날에 거기 가면 그래도 뭐 내가 어렸을 때 막 오뎅 국물도 많이 주고 아줌마가 뭐 하면 국수도 더 많이 말아주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래서 카드 됩니까? 하니까 안 된다고. 현금밖에 안 된다고. 현금 없었거든. 난 안 냈어. 그래서 내가 산다고 했는데 아니 진짜 현금이 요즘에 현금 잘 안 넣고 다니지 않아? 나도 지갑에 오면 현금은 많아봐야 한 2, 3만 원? 그건 다 카드니까. 그날은 뭐 2, 3만 원도 없어가지고 만 얼마 있는데 그 돈이 모자라니까 같이 간 사람이 사더라고. 먹으면서 집에 오면서 흐뭇하게 다음부터는 카드 놓고 갈까? 이 생각도 하면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웃자고 한 소리건
사건의 진행 방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평면적 구성,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순행적 구성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밑줄 칠까요?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밑줄. 진행되는 것으로 다시 밑줄. 일대기적 구성 밑줄. 일대기적 구성 밑줄. 여러분, 일대기적 구성이 거의 그대로 드러나는 건 고전소설이죠. 태어나서 뭐 할 때까지 계속 나오죠. 근데 일부는 좀 바뀌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대부분은 일대기적 구성을 갖습니다. 됐죠? 입체적 구성, 다른 말로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입체적 구성은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그래서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사건의 밑줄 칠까요? 사건의 전개 순서를 바꾸어 진행. 사건의 전개 순서를 바꾸어 진행.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이 뒤죽박죽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성하는 방식이다. 현재, 과거, 미래 또는 과거, 미래, 현재 등으로 역행시켜 진행하는 구성으로 특히 현대 심리주의 소설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김유정의 동백꽃 봅시다. 평면적 구성일까요? 입체적 구성일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순행적 구성일까요? 역순행적 구성일까요? 역순행이죠. 왜? 모든 소설의 기준점은 현재죠. 항상. 모든 시의 기준점도 현재죠. 모든 작품의 기준은 현재죠. 근데 거기 뭐가 보여? 나흘 전이 보이죠. 그럼 언제 얘기를 바로 시작하겠다는 얘기요? 나흘 전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다 이거죠. 그러면 현재에서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나흘 전이니까 과거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현재 과거로 갔으니까 무조건 역순행적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가만히 내려다보자니 내 대강이가 터져서 피가 흐르는 것 같이 두 눈에 불이 번쩍 난다. 대뜸 지게 막대기를 메고 달려들어 점순네 닭을 후려칠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 메고 헛매질로 떼어놓았다. 이번에도 점순이가 쌈을 붙여놨을 것이다. 점순이는 기본적으로 어떤 겁니까? 성숙한 여자죠. 근데 나는 어리숙한 남자였습니다. 바짝바짝 내 기를 올리느라 그랬음에 틀림없는 것이다. 고놈의 계집애가 요새 들어 왜 나를 못 먹겠다고 그렇게 아르는거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 갈등이 지금 일어났죠. 근데 갈등의 원인을 나는 알아 몰라? 몰라. 생각해보니까 사흘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감자것만 하더라도 저에게는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점순이에게 잘못한 게 없다.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면 같이 나 물타리 엮는데 쌩이질. 쌩이질이 뭔지 알아요? 쌩이질이 뭔지 압니까? 바빠 죽겠는데 별거 아닌 일로 바쁘게 만드는 거. 그게 쌩이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릴 때도 엄마 막 지금 바쁘게 아빠가 오고 있어서 막 음식을 막 만들고 있는데 엄마 이거 해줘. 이럴 때 엄마가 아우 쌩이질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 단어를 몰라서 못 쓰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발자국을 죽여가면 내 등 뒤에 와서 살며시 와서 얘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건치 않는 수작했다는 얘기야. 그럼 점순이는 나를 좋아해서 감자 들고 와서 너 혼자 일하니? 먹어봐 이렇게 줬는데 나는 치워 이랬단 말이에요. 점순이가 열 받아 안 받아? 받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오늘 와가지고는 우리 닭을 막 쪼아버리는 거야. 점순이는 못생겼습니다. 그 설명을 보면. 그러니까 그랬겠죠 아마. 전지현 같은 여자가 그랬으면 뭐 안 바쁜데 이랬겠지. 됐죠? 소설 구성 요소입니다. 첫 번째 인물. 인물의 특징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인물의 유형 갑시다. 주동과 반동. 주동은 뭐죠? 작가가 의도하는 주체 방향으로 따르는 인물. 반동은요. 작가가 의도하는 주제의 방향에 역행하는 인물. 그래서 주동인물은 주인공, 반동인물은 뭐가 되는 겁니까? 주동인물과 대립관계를 펼치는 인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중요도에 따라서 주요 인물과 부차적 인물인데 여러분들 주요 인물이란 건 뭐냐면 우리 드라마로 생각해보자고요. 주인공은 당연히 주요 인물이겠죠. 근데 주인공 옆에 보면 그 친구들도 있고 어떤 드라마를 할까? 공통적으로 봤을 만한 게 태양의 후예. 봤어요? 그러면 송중기하고 송혜교하고 그 누구죠? 김구가 아니고 누구지? 걔 중사 있잖아. 진구. 김구가 아니고 진구. 구는 맞췄으니. 진구랑 또 누구 있지? 그 여자 이름 뭐였지? 하여튼 그 네 명이 뭐가 되는 거야? 주요 인물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그 옆에 나오는 또 그 군부대의 하사들도 있고 또는
그 아버지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부차적 인물이 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될 게 주동과 반동과 주요와 부차가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성격의 변화에 따라서 평면은 뭐가 변하지 않습니까? 성격이 변하지 않는 것. 한 번 선한 인물이면 끝까지 선한 인물, 한 번 악인이면 끝까지 악인. 그래서 평면적 인물은 주로 어느 소설에? 고전소설에 한정돼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입체적 인물은 성격이 많이 바뀌는 거죠. 현대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고전, 반드시 현대는 아니에요. 대체로 많이 나온다는 얘기지.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쁜 놈이 갑자기 성격이 바뀌어서 어느 날 갑자기 짜잔하고 막 도와주고 나타나고, 선한 놈인 줄 알았는데 짜잔하고 또 사기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성격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아까 태양의 후예에서 보면 그 사령관, 그 여자 아버지 사령관, 처음에 그렇게 결혼을 반대하는, 그죠? 악인에 가까운 인물, 악인은 아니지만 그런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는 뭐 해줍니까? 다 허락해 주잖아. 성격이 어때요? 바뀌잖아. 근데 고전이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끝까지 변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입체적 인물 됐고요. 역할 수행에 따른 인물 유형. 별표 칠까요? 역할 수행에 따른 인물 유형은 별표 칩시다.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 자, 전형적 인물은 밑줄 칩시다. 어떤 집단이나 사회 계층이 지닌 보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인물. 개성적 인물은 개별적 존재로서 개성과 특이성을 지닌 인물이죠. 잘 보세요. 여러분 축구하면 누가 생각나요? 축구 선수하면 누가 생각나요? 박지성이 그럼 뭐가 돼버린 겁니까? 여기서 보면은 전형적 인물이에요? 개성적 인물이에요? 전형적 인물. 박지성 하면 축구가 다 생각나죠? 보세요. 스크루지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에이씨. 자린고비 하면 뭐가 생각나요? 아이씨. 아니 조기굴비가 나올 게 아니고 어떤 인물이 자린고비 하면은 노랭이, 좀 쫌생이, 뭔가 그렇게 나와야지. 굴비, 조기. 심청이 하면 뭐가 생각나요? 신봉사, 효녀. 효녀를 상징하는 게 누가 되는 거예요? 심청이. 춘향이 하면 뭐가 생각나? 연려. 한남대마를 섬기는 연려의 상징은 춘향이. 그럼 춘향이는 연려 상징이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전형성을 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철수는 어떤 인물일까요? 개성적 인물. 그럼 작가가 만들어낸 그냥 일반적인 인물은 다 개성적 인물입니다. 뭔가 집단을 대표할 수 있으면 무슨 인물? 어떤 집단을 대표할 수 있으면 무슨 인물? 전형적 인물. 이에 대해서 야구하면 누가 생각나요, 여러분들? 야구 선수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야구하면 누가 생각나요? 관심이 없어요? 뭐 이승엽이라고 딱 누구나 떠올리면 이승엽이 뭐가 되는 겁니까? 전형적 인물이 되는 겁니다. 골프하면 박세일이 이거 전형적 인물이 되는 거죠. 됐죠? 됐어요? 안 됐어요? 아 힘들어. 그러면 거기 볼까요? 뒷장에 넘기시면 입체적 인물 두파산이죠. 한번 봅시다. 여기서 입체적 인물은 뭐가 바뀌게 됩니까, 여러분? 성격이 바뀌게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보자고요. 오늘은 아퀴가 뭡니까, 여러분? 끝맺음. 오늘은 일을 끝맺읍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가가지고 이런 걸 기억할 때는 오늘 공부 아퀴할까? 사람들이 뭔 뜻인지 몰라서 그냥 계속하자. 아퀴를 오늘은 끝맺음을 해주시렵니까? 언제 갖고 말 것이니 그걸로 의상할 거야 있나요? 이튿날 교장 세모 돌리시고요. 그럼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지금? 교장이 한 말이죠. 그러면 이거 좋은 말인지 아닌지는 보자고요. 슬쩍 둘러서 매우 밑줄. 점자는 수작했죠. 수작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인물은 뭘까요? 점잖은 척하면서 수작을 벌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설명을 통해서 알아버렸잖아. 그러면 교장은 어떤 놈이에요? 긍정, 부정? 부정. 그러면 겉과 속이 좀 같을까요? 다를까요? 말하는 거와 실제가 다르죠. 표리부동이죠. 다시 볼까요? 이튿날 말씀드리면 교장 선생님께서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기목임 동그라미. 그렇게 되다니 불쌍히 못 견디겠어. 예전에 세모.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 계속 누구 얘기해야 돼요? 기목임이 얘기해야 되죠. 예전에는 괄호 섹스피어의 원소를 끼고 다니고 인형의 집에 신이 나고
앨런 K의 숭배자요 하던 그런 오기미까지 괄호쳐. 그럼 옛날에 어떤 소녀였을까요? 오기미가 여자니까 문학을 보고 문학을 즐기고 문학에 감동받았던 여자죠. 그럼 문학 소녀야 예전에는. 다시 괄호. 오기미가 동양자루 같은 돈 전대를 차고 나면서 세상이 모두 돈잎으로 보이는지 어린애 코 묻은 돈 바라고 이런 구멍가게에 여기까지 돈 바라고까지 괄호. 그러면 현재 오기미는 뭘 바라고 있는 겁니까? 돈. 그 성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문학,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지금은 물질적인 걸 추구하는 성격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이런 걸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체적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멍가게에 나와 있는 나도 불쌍한 신세지만 난 오기미가 가엾어 어제 울었습니다. 난 살림살이 파산 지경이지만 오기미는 뭐 파산? 그래서 두 파산이 하나는 물질적 파산자인 나, 하나는 정신적 파산자인 오기미. 그래서 두 명의 파산자란 뜻입니다. 됐죠? 옛날엔 둘이가 이제 여고 동창이니까. 여자들이 그런다면서요. 여고 시절에 그렇게 친했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은 좀 잘난 척하기 위해서 명품 막 사고 이러면서 남자들이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자기들의 그 사회적 위치를 강조할 때 보통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나 이렇게 출세했다라고 얘기할 때 차죠. 차. 보통 남자들은 차 타와서 너 뭐야? 아, 난 마티즈야 막 이러면서 딴따라란 마티즈 막 이러고. 그럼 어때요? 들어본 관심 없어요? 남자친구가 마티즈 타고 와서 회사 앞에서 마티즈 타면서 자기가 타 이러면 어떡할까요? 어때요? 별로요? 한 10년 된 마티즈에서 막 덩덜덩덜 거리고. 남자친구가 안 만나? 벤츠 타고 오면 그럼 물질적인 인물입니다. 이 여자도. 그죠? 정신적인 게 아니야. 근데 조인성인데 고민해? 자, 갑시다.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무슨 제시와 이젠 좀 자세히 들어갑니다.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요. 여러분 잠깐만.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격 제시 중에 다시 한번 이런 말 봤죠? 봤을 거라고 믿는데, 자,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직접 화법, 간접 화법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50%의 확률로 찍어보자고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비슷한 말이죠? 전혀 다른 말입니다. 직접 제시, 간접 제시는 인물의 제시 방법? 성격 제시 방법입니다. 그래서 직접 제시 방법은 누가 말해준다? 서술자가 모든 정보를 다 얘기해주니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상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단점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장점은 사건 전개가 빠르고 내용 파악이 쉽다라는 거죠. 반면에 간접 제시는 아까 뭘 통해서 인물의 대화, 행동, 묘사 등을 통해서 설명하니까 극적 제시는 좋지만 뭐가 어렵다? 사건 전개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보세요. 직접 제시에는 철수가 영희를 칼로 찔러서 죽어버렸다. 그러면 사건이 끝났잖아요. 근데 대화나 행동을 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철수가 영희에게 너는 나를 떠나고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해. 너와 내가 사귄 지 10년인데 이 찌집애 하면서 막 길게 얘기하고 그가 드디어 칼을 높이 들고 길어지잖아요. 한 줄로 끝낼 거를 길게 가잖아요. 그럼 사건 전개가 빨라요? 느려요? 느려요. 간접 제시. 그러면 이걸 가지고 추론해 보자고요. 간접 제시와 직접 제시 중에 장면의 전환이 빠른 게 뭘까요? 직접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 개념을 정확히 알아줘야 되는데, 자, 그럼 간접 제시는 직접 화법과 간접 화법은 성격 제시 방법이 아닙니다. 화법이라는 게 뭐죠? 말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직접 화법은 뭐가 있냐면 큰 따옴표를 통해서 대화라는 걸 표시해주는 걸 직접 화법이라 그래요. 간접 화법은 분명히 이게 대화야. 대화인데 뭐가 없는 경우, 이런 표시가 없는 걸 간접 화법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영인이 철수에게 말하기를 철수야, 오늘
시간 되면 부모님께 인사드리자 이랬어. 자, 분명히 저기 대화예요, 아니에요? 저 지금 대화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영희는 철수에게 말하기를 철수야 오늘 시간 되면 부모님께 인사드리자고 했다. 분명 대화예요, 아니에요? 대화죠. 근데 뭐가 안 보여요? 다음표가 안 보이니까 저 무슨 화법? 간접화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소설은 뭐가 찍혀요? 지금 이렇게 찍히니까 대화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저기 찍히면 뭐가 되는 거죠? 직접 화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간접이란 말에만 삘꽂히니까 화법이를 안 보고 또는 제시를 안 보니까 같은 걸로 보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틀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직접 제시 방법은 뭐다?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화법이 직접 화법, 간접 화법은 뭐의 방법? 말하기를 표현해주는 방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직접 제시 방법입니다. 서술자가 인물의 무엇이나 특성이나 성격을 직접 말하는 방법. 분석적 설명적 밑줄 치시고요. 분석적 설명적 인물 제시하고 있다. 사건의 진행의 흐름을 끊고 밑줄 독자의 상상을 방해한다는 단점. 그 옆에 하나 더 적을까요? 뭐도 쉽다? 내용 파악이 뭐하다? 쉽다. 또 뭐 더 적을까? 사건 전개가 빠르다. 그것도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봅시다. 1년에 한두 번 방학 때만 오래간만에 만나는 터이나 이 두 청년은 입신 자랑도 하듯 주고받는 말끝마다 서로 비꼬는 수작밖에 없건만은 그래도 한 번도 정말 노예 본 일은 없는 사이다. 다 말해주는 거야. 보세요. 중학에서 졸업할 때까지 첫째 둘째를 겪고 틀던 수지이고 비슷비슷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린 우정일 망정 어느덧 깊은 이해와 동정은 버리래야 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밑줄 칠까요? 이지적이요 이런적이는 둘도 더하고 덜할 것까지 밑줄 칠까요? 그러면 얘들의 성격은 어때요?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아는 게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다 설명해줬어. 또 다만 덕기 동그라미 치고 덕기는 있는 집 자식 동그라미 해삭이 생긴 그 얼굴 모습 해삭이 생긴 모습 동그라미 명쾌 동그라미 안전하고 순편한 동그라미. 그러면 누구는 덕기 알겠죠? 일단 얼굴이 어때요? 편하게 생긴 얼굴에다가 성격도 좋고 희끄무리한 거죠. 그 다음에 있는 이 자식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읽으면서 얘가 어떤 애인지 다 알아. 성격 괜찮아 안 괜찮아? 좋아. 뭐 이런 남자 좋아 안 좋아? 좋아. 그럼 덕기 같은 남자 만나면 대박 터지는 거예요. 있는 집에다가 성격도 좋다 이거지. 편이요. 병화세모 거무튀튀 세모 거무튀튀하고 유들유들한 맛 세모 있으니만큼 남에게 좀처럼 먹이를 숙이지 않는 고집 세모. 그러면 병화는 어떤 성격이에요? 얼굴이 좀 시큼하고 좀 사람한테 하면서 말은 막 잘하고 오지랖은 넓으나 고집이 있다.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 선택할까요? 병화? 아니면 덕기? 덕기? 네. 덕기가 장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갑시다. 이게 좀 문제야. 이게 외향을 봐서. 어쨌든 내가 여자도 그럴 것 같아. 갑시다. 그럼 이거 직접 제시죠. 그럼 우리가 이 사람들의 성격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죠. 딱 봐도 병화는 뭐 살림하다가 여보 이거 좀 도와주면 뭐라고 할까요? 남자가 그걸 어떻게 해? 이런 고집을 부리겠죠. 당연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덕기는 어떻게 했을까? 여보 이거 좀 도와주면 그래 이랬겠죠 아마. 그럼 당연히 그 사람 설득해야지 뭐. 2번 간접적 제시 방법입니다.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를 밑줄 서술자가 여기서 밑줄요.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를 보여줌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인물의 성격을 짐작 극적 효과를 얻을 수 밑줄 치시고 작가의 의도를 잘못 전달 밑줄. 그쵸? 왜냐면 작가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 있잖아요. 옆에다가 적어야 되겠죠? 사건 전개가 느리다. 같은 말로는 장면 전환이 쉽지 않다. 자, 첫 번째 대화를 통한 인물 제시 방법. 여러분 딱 보세요.
이건 안 읽어도 되는 게 뭐가 굉장히 많이 찍혀 있습니까? 그렇죠. 전부 다 뭘 하고 있는 거죠? 대화 중심이죠. 그러면 서술상의 특징은 뭡니까? 대화 중심. 빠른 전개, 느린 전개, 느린 전개. 그 다음에 외양 묘사를 통한 인물의 제시도 한번 볼까요? 외양 묘사 한번 볼까요? 채만식의 태평천하입니다. 제목 자체가 반어죠. 왜냐면 윤지곤이 살았던 시대는 언제입니까? 일제강점기인데 윤지곤은 이 일제강점기를 뭐라고 보죠? 태평성대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반어적 표현이 되는 겁니다. 초리가 길게 째져 올라간 봉에는 준수하니 복이 들어 보이는 코, 부리가 쭉 처진 귀와 큼직한 입술, 다 수북귀 다남자의 상이요. 상입니다. 나이 올해 72살입니다. 그러나 시뻐 여기지 마시오. 심장 비대증으로 천식기가 좀 있어서 망정이지 정정한 품이 30살 먹은 장정 여대 친답니다. 무슨 일 무얼 가지고 겨루든지 말이지요. 자, 이제부터 괄호 칠까요? 그 차림새가 또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동그라미 잘 보세요. 차림새가 혼란스럽다라는 건 여러분 이 액면가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차림새가 혼란스럽다는 건 정상적이에요? 아니면 막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복잡하다는 얘기가 긍정적 표현일까요? 부정적 표현일까요? 그렇죠. 좀 더 복잡하고요. 옷은 안팎으로 윤이 지르르 흐르는 못이 진솔인 것이요. 머리에는 탄건에 받쳐 주경 달린 통영같이 날아갈 듯 올라와 앉았습니다. 발에는 크막하니 소음을 한 근씩 두어 씀직한 흰 버선에 운두 새까만 마른 신을 조그맣게 신고 바른 손에는 은으로 개대가리를 만들어 붙인 화류 개장이요. 왼손에는 34살 배기 묵직한 합죽선입니다. 계속 바로예요. 여기 밑줄도 칩시다. 이 풍채입니다. 풍채가 아까울사 옛날 세상이었다면 일도방백일시 분명합니다. 그런 것을 간혹 입이 삐뚤어진 친구는 광대 동그라미 광대로 인식착오를 일으키고 그러면 이렇게 입고 나간 모습을 보고 뭐로 착각한다? 광대로 착각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입었다는 얘기예요? 막 화려하게 입은 것 같지만 개판쳤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뭐 한 겁니까? 알마니 모자를 쓴 거예요. 어떤 모자? 남자가. 그 여자처럼 막 그 빨간색 이런 모자 있죠. 그걸 쓴 거예요. 아니면은 이거 뭐죠? 이렇게 귀 이렇게 내리는 이거 무슨 모자라 그래요, 여러분들? 귀 이렇게 해서 여기 방울 이렇게 달린 거. 하여튼 그런 빨간색을 딱 입은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입었어요? 비닐 뭐 베르사체 비닐로 된 망사를 입은 거지. 밑에는 버버리 입었는데 어떤 거? 빨강, 노랑, 파랑 막 무지개 색깔 옷을 입었어요. 근데 멋있게는 어떻게 입었어요? 전부 화려한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그런 남자친구면 어떡할까요? 그거 봐, 웃음 나오잖아. 광대지, 광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뭡니까? 외양 묘사죠. 그러면 보세요. 외양을 긍정적으로 인식했어요? 부정적으로 인식했어요? 그러면 이 인물의 성격은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부정적 인물이란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게 누구죠? 윤지곤입니다. 갑시다. 그 다음에 행동을 통한 인물 예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동 굉장히 간단해요. 추운 날 오늘 춥죠? 오늘 내일 엄청 춥다. 오늘 뭐 아까도 아침에 보니까 영하 10도 이상 됐던데 이날 팬티 하나만 입고 막 뛰어다니고 있어. 어때요? 정신 나가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보고 우리 미쳤다고 생각을 하자는 거잖아요. 자, 그럼 볼까요? 춘향이 거동보소 이거 판소리투 문체입니다. 추능을 못 이겨. 추천을 하려 하고 그 다음에 면숙맛 추천줄을 수영버들 상상지에 칭칭 얼거 감아매고 세류 같은 고운 몸을 단정히 놀릴 적에 그러면 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정히 놀리고 있는 거죠. 그럼 단정하다고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춘향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인물은 긍정인물이에요? 부정인물이에요? 긍정, 단정한 성격을 가졌을 거란 얘기겠죠. 그러면 여자라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예쁠까요? 안 예쁠까요? 고전이니까 예쁠 겁니다. 성격은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에겐 좋은 설명을 해줄 거니까. 다시 청홍 같은 고운 머리, 반달 같은
어리로 어리설설 흘려 비껴 전방같이 너쭉다 뒷단장 은죽절과 앞칠에 벌짝시면 밀화장독 옥당조며 광원사 겹저고리 백방사주 진속콧 서수와 유문초록 장옥 남방사 헛단치마 헐롤 벗어 걸어두고 가로쳐볼까요? 그럼 바로 앞에 무슨 치마? 그러면 분명히 착한 여자인데 치마를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치마 뭐 했대요? 벗어서 뭐 했대요 지금? 걸어뒀죠. 그럼 성격이 순하기만 할까요? 아니겠죠 아마. 어떤 성격일까 아마. 자기 치마를 걷어서 걸을 정도면 흥이 나서 지금 앞에서 흥이 났다 그랬잖아요. 걸어줄 정도면 좀 적극적인 여잔가 봐. 착하긴 하나. 자주비단의 수당애를 썩썩 벗어던져 두 번이나 벗어던지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여잔가 보죠. 황건백건 좌우자를 뒷단장 떡 붙이고 섬섬옥수 넌죽 들어 추천줄을 갈라잡고 백능 버선 두 발길로 삽적 올라.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예쁜 손으로 줄을 잡고 딱 버선 뛰어 올라서 쭉쭉 그늘 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여잔가 보죠. 그래서 누구 만났습니까? 몽룡이를 만난 겁니다. 춘향전의 원본에 보면 이몽룡이가 어디 서울로 간다니까 춘향이가 이단 옆차기 합니다. 가지 말라고 막 긁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몽룡이가 막 쫄아가지고 뭐 나 다시 올게 꼭 올게 막 무릎 꿇습니다. 진짜요. 춘향이가 절대 성격이 좋은 여자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좋지. 됐죠. 자 넘어가셔서 이제 행동까지 끝냈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인물의 명명과 그 인물의 성격 방법입니다. 자 옆에 보시면 뭐가 나왔습니까? 직접적, 간접적 제시 방법, 직접적 제시 방법이 있죠. 이미 얘기했지만 별표 쳐두시고요. 자, 직접적 제시 방법은 뭐였습니까? 말하기 방식이죠. 화자가 직접 인물의 성격이나 특성을 설명, 성격의 분석 동그라미, 분석하는 방법. 왜?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냥 하나하나 분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격 동그라미, 심리 동그라미, 직접적 분석 밑줄. 그러니까 성격과 심리를 직접적 분석해 줬다는 것은 뭐 한 겁니까? 다 드러내 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필요 없다? 참여도 할 필요 없고 상상도 할 필요가 없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간접적, 묘사적입니다. 인물의 행동 동그라미, 대화 동그라미. 극적 성격 묘사 동그라미. 됐죠? 자, 심화에서 명명과 인물의 성격. 옛날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드라마 보면 좀 그런 거 있더라고요. 특정 인물들이 보면 인물들이 정상적이지 않은 인물들이 많죠. 현대 드라마도. 근데 그 인물대로 삽니다 항상. 뭐 잔디 그 이름이 뭐였죠? 그 제목이 무슨 잔디라 그랬지? 금잔디? 드라마에 있었잖아요. 왜? 꽃보다 남자? 아니 그 이름이 꽃보다 그렇지 구준표? 또 그건 일본 만화를 따온 거니까. 아니 그 제목이 뭐죠? 잔디 나왔던 거? 꽃보다 남자. 아 잔디인가 거기가? 응. 근데 나는 안 봐도 잔디 성격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굉장히 힘들게 살아야 돼. 하지만 뭐 세상이 모질어도 어떻게 될까요? 잔디 특징. 죽지 않고 살아나야 돼요. 꿋꿋하게. 그리고 푸른빛을 발할 겁니다. 그럼 그 잔디가 누구예요 그러면? 아 걔가 잔디야? 그 여자잖아. 걔 절대 잘 사는 집 아닐 거예요 아마. 근데 어떻게 꿋꿋해 안 꿋꿋해? 그 제목을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야 명명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 그대로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할아버님이 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셨어요. 어디서 많이 봤죠 저거.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 할아버님이 내가 태어날 때 아들이 딱 태어나니까 첫 손자니까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지어준 이름이에요. 근데 생뚱맞게 진짜 돼버린 거야. 우리 동생은 어질 연차를 써요. 하나 더 있어요. 어질 연차. 성격이 더럽게 생겼나봐. 태어나자마자 어질게 살아라. 근데 성격 더럽습니다. 까칠해 얘가. 어질게 살아야 되는데 까칠해. 근데 뭐 어쨌든 이렇게 또는 이렇게 지어졌어. 다 외자예요? 에? 아니 우리 누나는 외자는 아니고 우리가 형제는 외자 돌림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물의 성격과 자 보세요.
첫 번째, 인물의 성격과 이름이 일치하는 경우. 신청의 청이죠. 무슨 청입니까? 청은 무슨 청? 맑을 청, 푸를 청이죠. 그러니까 푸른 마음, 맑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아빠. 그게 효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충여자인데 유충이가 충청은 무슨 충자? 충성충이죠. 그러니까 충성을 다하는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름이 일치하는 겁니다. 인물의 이름과 성격이 반대인 경우 이게 반어적 표현을 나타내는 거죠. 감자에서 보면 복녀는 원래 뜻은 뭐가 돼야 됩니까? 복이 많은 여자가 돼야 되는데 정말 찌질이도 복이 남자 복이 뜨겁게 긁고 남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반어적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형택의 화수분. 화수분이란 게 뭐죠, 여러분들? 써도 재물이 마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기 주인공들은 어떻습니까?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죠. 반어적 표현 명명법이 드러난 것. 이것도 일부러 하는 겁니다. 반어법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름을 드러내야 하는 익명 동그라미 치시고요. 특히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면 익명이 나오면요, 현대소설에서는 뭐가? 단절과 소외를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면 현대소설에서의 익명성은 단절과 소외입니다. 왜? 산업화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우리가 산업화 이전에는 공동생활을 했죠. 공동생활을 하다가 산업화가 되면서 아파트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도시로 올라가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서로 단절된 삶을 살죠. 자기 살기에 급급하죠. 그래서 그것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서울 1964년 겨울이라는 거. 거기 보면 주인공 누가 있어요? 나안그로만 나오죠. 그리고 누가? 아저씨로 대표되는 그가 죽어도 나와 안이 모른 척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극단적인 현대인들의 소외감, 이기심,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명이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황순원의 소나기는 사랑 이야기죠. 근데 특정 이름을 하지 않은 건 사랑은 애틋한 거죠, 항상. 근데 이 사랑은 뭡니까?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과거를 떠올릴 수 있게 누구나가, 그러니까 소년이 내가 될 수 있고 소녀가 네가 될 수 있듯이 누구나가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명명을 지으지 않은 겁니다. 애틋한 무엇을? 추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라고. 누구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 되셨죠?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사건의 구성 요소에서 두 번째 사건이죠. 요거는 잠깐 쉬었다가 사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